꽃이 지기도 전에 서리가 내렸으니 조선의 아이돌 조광조가 남긴 핏빛 로맨스와 비극. 내 주거든 관을 얇게 짜라. 임금의 은혜가 너무도 무거워. 차마 갈 수가 없구나.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전라남도 화순의 어느 차가운 유배지 방안 38. 꽃다운 나이의 한 남자가 임금이 내린 사약을 앞에 두고 앉아 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조광조. 요즘으로 치면 키 크고 얼굴 잘생기고 공부까지 압도적으로 잘하는 그야말로 엄친아이자 전 국민의 지지를 받는 슈퍼스타 정치인이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는 죽기 직전 자신을 죽이려는 임금을 원망했을까요? 놀랍게도 그는 붓을 들어 임금에 대한 절절한 사랑을 시로 남깁니다. 임금 사랑하기를 아버지 사랑하듯 하였고 나라 걱정하기를 내 집 걱정하듯 하였노라. 이 정도면 거의 연애 편지 수준 아닌가요? 하지만 그가 믿었던 그 사랑은 결국 목숨을 앗아가는 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완벽했던 남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도덕책 속의 딱딱한 조광조가 아니라 뜨거운 가슴을 가졌던 인간 조광조의 속살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아침 자고 일어났는데 내 이름이 적힌 불온 문서가 온 동네 나뭇잎에 새겨져 있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조광조를 파멸로 몰아넣은 결정적 사건, 바로 추초위왕 사건입니다. 한자로 달릴 주 밑에 닮을 초를 쓰면 나라 조자가 됩니다. 즉, 조씨가 왕이 된다는 무시무시한 괴담이 궁궐 안나무잎마다 새겨진 것이죠. 요즘으로 치면 누군가 악의적으로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나 조작된 메신저 캡처가 전국에 뿌려진 셈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훈구파 세력들이 나뭇잎에 꿀로 이 글자를 써서 벌레들이 갉아먹게 만들었다고 하죠. 중종 임금은 이 기괴한 나뭇잎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평소 조광조의 잔소리에 지쳐있던 임금에게 이 조작된 증거는 조광조를 쳐낼 아주 좋은 명분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내 자리를 넘보는 건 못 참지 라는 질투심이 폭발한 겁니다. 여러분, 권력의 정점에 있던 남자가 한순간에 벌레 먹은 잎사귀 하나 때문에 반역자로 몰리는 이 상황, 정말 소름 돋지 않으신가요? 조광조와 중종의 관계를 요즘 식으로 표현하자면 가스라이팅과 집착 사이의 묘한 관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광조는 임금을 진정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너무 숨막혔죠. 임금이 밤늦게까지 야식을 먹거나 후궁과 오붓한 시간을 보내려 하면 조광조는 어김없이 나타나 전하, 학문을 닦으셔야 합니다. 도덕을 지키셔야 합니다. 라며 밤샘 과외를 강요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퇴근하고 집에서 쉬려는데 직장 상사가 갑자기 찾아와 당신 자기계발 안 해? 독서 안 해? 라며 새벽까지 잔소리를 퍼붓는 상황을요. 중종은 처음엔 조광조의 그 올곧은 모습에 반해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숨이 막혀 죽을 지경이었을 겁니다.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라는 말이 때로는 상대에게 가장 큰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걸 열혈 청년 조광조는 미처 몰랐던 것이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흔히 조광조 하면 도덕밖에 모르는 목석 같은 남자로 생각하시죠? 하지만 전해지는 야사에 따르면 그에게도 가슴 저린 사랑의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조광조가 유배지에 있을 때 그를 연모하던 여인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항설로 전해지기도 합니다. 조광조의 외모는 당시 기록에도 풍채가 당당하고 얼굴이 옥처럼 맑다고 기록될 만큼 뛰어났거든요. 하지만 조광조는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인간적인 욕망을 철저히 억눌렀습니다. 한 여인의 지극한 정성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는 이미 나라와 도덕에 몸을 바친 몸이라며 거절했다는 일화는 그의 고결함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나 인간미 없는 모습에 안타까움이 들기도 합니다. 만약 그가 조금만 더 유연했더라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평범한 행복을 누릴 수 있지 않았을까요? 조광조가 죽음에 이르게 된 가장 현실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돈과 기득권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당시 위운삭제라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중종 반정 때 공을 세웠다고 거짓으로 명단에 이름을 올린 가짜 유공자 76명의 훈장을 뺐고
그들에게 지급된 토지와 노비를 환수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 고위 공무원들이 부정 수급한 연금과 아파트를 전부 몰수하겠다는 발표와 같죠. 이때부터 기득권 세력인 훈구파들의 눈에는 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 어린 놈이 감히 내 은퇴 자금을 건드려 라는 분노가 조광조를 죽이려는 음모로 이어진 것입니다. 정의를 부르짖는 것은 멋진 일이지만 타인의 밥그릇을 건드리는 일은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차가운 현실을 조광조는 조금 더 일찍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중종과 조광조의 관계는 요즘 유행하는 환승연애보다 더 냉정했습니다. 중종은 조광조를 통해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고 싶었지만 조광조가 너무 커버리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조광조를 등용할 때는 그대는 나의 팔다리요, 심장이다라고 속삭였던 임금이 단 하룻밤 사이에 조광조를 당장 잡아 가더라 라며 태도를 돌변합니다. 조광조는 옥에 갇혀서도 전하께서 실수하신 걸 거야. 곧 나를 구해주실 거야 라며 끝까지 임금을 믿었습니다. 면회를 온 제자들에게도 임금을 원망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죠. 하지만 중종은 조광조의 구명상소를 올리는 수천 명의 유생들을 외면하고 가장 잔인한 방식인 사약을 선택합니다. 한때는 세상에 둘도 없는 소울메이트였던 두 사람의 결말이 이토록 비참하다니 권력이라는 것이 참으로 무섭지 않습니까? 조광조가 전라도 화순으로 유배를 갔을 때 그곳 백성들은 조광조를 마치 구원자처럼 모셨다고 합니다. 그는 유배지에 머무는 짧은 시간 동안에도 백성들의 고충을 듣고 그들과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조광조가 죽었을 때 화순의 백성들이 통곡하며 산에 나무를 심어 그를 기렸다는 이야기는 유명하죠. 그가 주장했던 향약은 요즘으로 치면 마을자치 공동체 같은 것인데 서로 돕고 살며 도덕적인 사회를 만들자는 이상적인 꿈이었습니다. 비록 중앙정치에서는 실패한 꼰대 취급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가장 낮은 곳의 백성들에게 그는 진정한 우리 편이었던 셈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리더십이란 무엇일까요? 높은 곳에서 호령하는 것보다 낮은 곳에서 함께 우는 것이 아닐까요? 사약이 도착하던 날 조광조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보통 사람 같으면 울고불고 매달리거나 임금을 향해 욕설을 퍼부었을 텐데 그는 달랐습니다. 그는 사약을 들고 온 관원에게 정중히 절을 하고 의복을 단정히 고쳐 입었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며 자신의 수염을 정리했다고 합니다. 내 평생 돌을 닦았는데 죽는 순간에 흐트러진 모습을 보일 순 없다는 것이었죠. 그리고는 단숨에 사약을 들이켰습니다. 하지만 독이 약했는지 금방 숨이 끊어지지 않자 그는 오히려 관원에게 약을 한 사발 더 가져오라고 말하는 대담함까지 보였습니다. 이 지독하리만큼 철저한 자기관리 여러분은 상상이 가시나요? 죽음마저도 자신의 신념을 증명하는 무대로 삼았던 남자, 그가 바로 조광조였습니다. 조광조는 어릴 때부터 남달랐습니다. 그가 스승 김갱필을 만난 건 함경도 희천이라는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따라 변방으로 간 소년 조광조는 그곳에서 귀양 와 있던 당대 최고의 학자 김갱필을 만납니다. 요즘으로 치면 지방 소도시에 살던 영재가 유배 온 아이비리그 교수님을 만난 격이죠. 17 소년 조광조는 스승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까? 스승은 답합니다. 내 몸부터 바로 세워라. 이때부터 조광조의 지독한 자기 검열과 도덕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길을 걸을 때도 정면만 보고 걸었고 더운 여름에도 단 한 번도 옷매무새를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철저함이 훗날 그를 최고의 자리에 올렸지만 동시에 그를 부러뜨리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조광조의 집안은 사실 아주 대단한 명문가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문은 학식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자부심이 있었죠. 조광조는 한양에서 태어나 최고의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금수저의 안락함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기득권을 깨부수기 위해 평생을 바쳤죠. 요즘으로 치면 대기업 회장 아들이 노동운동에 투신하거나 강남 아파트 단지 한복판에서 공공주택 건설을 외치는 모습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자신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스스로 내려놓고
가시밭길을 선택한 조광조의 모습에서 우리는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가족들이 겪었을 고통은 말로 다할 수 없었겠지만요. 당시 궁궐은 매일이 전쟁터였습니다. 조광조의 가장 큰 적은 남곤과 심정이라는 인물들이었죠. 그들은 노련한 정치 구단들이었습니다. 조광조가 논리로 압박하면 그들은 감정으로 호소하고 뒷공작으로 임금의 마음을 돌렸습니다. 조광조가 전하, 이것이 옳습니다. 라고 하면 남곤은 뒤에서 전하, 조광조가 전하를 무시하고 지가 왕 노릇하려 합니다라고 속삭였습니다. 여러분, 실력은 최고지만 정치는 빵점이었던 조광조. 반면 실력은 좀 부족해도 처세술은 만점이었던 라이벌들. 이 대결의 승자는 결국 처세술이었습니다. 현실 정치의 씁쓸한 단면이죠. 요즘 우리 사회도 다르지 않은 것 같아 씁쓸함이 밀려옵니다. 조광조의 행적을 보면 그는 전형적인 원칙주의자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완벽주의자였죠. 만약 그가 MBTI 검사를 했다면 분명 ISTJ나 INTJ가 나왔을 겁니다. 계획적이고 논리적이며 도덕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사람. 하지만 이런 성격은 동료들에게는 피곤함을 줍니다. 회식 자리에서도 우리 내일 업무를 위해 9시에 해산합시다라고 말할 사람이고, 상사가 농담을 하면 그건 윤리적으로 옳지 않습니다라고 정색할 사람이니까요. 조광조의 이런 청렴 결백함이 백성들에게는 희망이었지만 같이 일하는 관료들에게는 지옥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주변에 이런 친구가 있다면 어떠실 것 같나요? 김효년에 일어난 이 끔찍한 숙청 사건, 김효사와 단 하룻밤 만에 수많은 선비가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임금 중종은 왜 그렇게 급하게 조광조를 죽여야 했을까요? 학계에서는 중종이 조광조에게 느꼈던 열등감이 폭발한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조광조는 임금보다 더 똑똑했고 더 도덕적이었으며 백성들에게 인기도 더 많았습니다. 임금 입장에선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내가 왕인데 왜 다들 조광조 말만 듣는 거야? 라는 유치한 질투가 거대한 정치적 학살로 이어진 것입니다. 한 사람의 좁은 마음이 나라의 인재들을 몰살시킨 이 비극, 우리는 여기서 권력자의 그릇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조광조는 비록 38배 나이에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지만 그의 정신은 죽지 않았습니다. 훗날 퇴계이왕이나 율곡이이 같은 위대한 학자들이 모두 조광조를 자신의 정신적 지주로 삼았으니까요. 그는 도덕이 승리하는 세상을 꿈꿨습니다. 비록 현실에서는 패배했지만 역사의 심판대에서는 당당히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조광조를 기억하는 이유는 그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완벽해지려 노력했던 그의 치열한 삶과 끝내 지키려 했던 그 순수한 진심 때문일 겁니다. 비록 실패한 혁명가라 불릴지라도 그의 불꽃 같은 삶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가슴 속에 뜨거운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그의 시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임금 향한 일편단심, 해가 비치네. 끝까지 자신을 버린 임금을 사랑했던 이 미련한 남자. 어쩌면 그는 중종이라는 인물을 사랑한 게 아니라 자신이 만들고 싶었던 이상적인 군주의 모습을 중종에게 투영하고 사랑했던 건지도 모릅니다. 그의 사랑은 짝사랑이었고 지독한 외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있었기에 조선은 조금 더 도덕적인 나라로 나아갈 동력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혹은 어떤 가치를 이토록 지독하게 사랑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조광조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목숨을 걸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조선의 가장 뜨거웠던 청년 조광조의 삶과 사랑 그리고 비극적인 죽음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벌레 먹은 나뭇잎에 적힌 글자 하나에 무너졌던 허망한 권력의 세계. 하지만 그 속에서도 끝까지 고개를 숙이지 않았던 한 남자의 절개. 비록 그는 차가운 사발에 담긴 독약을 마시고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정의와 도덕의 향기는 여전히 우리 곁에 머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조광조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인생의 정점에서 추락하는 건 한순간이지만 그 추락하는 순간에 보여주는 품격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라는 걸 느끼지 않으셨나요?